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강등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프라이싱 받으면서 조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단기적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피치사는 결국에는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죠. 사실 이런 강등은 정확하게 2011년도 S&P가 했던 패턴입니다. 당시에는 금융시장에 꽤나 충격을 줬었던 이벤트였는데 피치사는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뜬금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번 사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쉬운 전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2011년도 S&P가 강등을 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빠르게 국채금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정이 아니고 오히려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더불어서 달러는 강세로 전환이 되는 모멘텀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시장에 있어서 금융자산에 있어서 뚜렷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수익률 어느 정도 기계적인 매도 현상이 나올 수밖에는 없겠죠. 신용등급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승 압력을 받는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오르더라도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상됐거나 전망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S&P 2011년도 사례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 크게 다르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피치사가 왜 신용등급을 강등했냐?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잘 해결되긴 했지만 끝까지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던 그런 리스크 요인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재정적인 무책임을 지적하긴 했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럼에도 일단은 채권 시장은 즉각 반영하면서 프라이싱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기회는 오히려 일시적인 투자 기회로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채 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게 꽤나 지난 보고서고요. 미래에셋 자료입니다. 찾아보시면 내용은 딱히 근거가 없다죠.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국가의 신용등급 강등이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본 것인데요. 한 50% 정도가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실제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나라 4개 나라를 강등 시점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뚜렷하게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는 없었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나라들이 스페인, 호주, 아일랜드, 일본이죠. 미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국채를 대체할 만한 그런 자산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용등급 강등으로 한 미국채 금리가 오를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것은 글쎄요 투자 기회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며칠 전에 일본 국채 YCC죠.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과 맞물리면서 최근에는 국채 시장, 채권 시장이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다 뜯어보면 그렇게 크게 리스크 요인을 확대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에 일본 10년물 국채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0.5%로 잡아주던 그 한도를 1%까지 풀어줬는데 중요한 것은 저번 연도 연말이었죠. 그때는 바로 최고 한도까지 조정이 되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1%까지도 오르지 못하고 0.6% 부근에서 다시 꺾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가 튀자 일본은행 JOB는 국채 매입 공개시장에 개입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사전에 시장의 움직임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이 엔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결국 YCC의 정책 변화, 여전히 시장에서는 간을 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뚜렷하게 뭔가 봉인이 해제된 그런 느낌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주요 자료 중에 하나가 은행들의 대출 태도 지수죠. 보시면 분기별로 발표가 되고 연은에서 조사를 합니다. 서베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100으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대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차트 보시면 50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여전히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현재 23년 3분기 5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대출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지수고 50.8이라는 이 지수는 2분기가 4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진행이 되다가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높아진 그런 수치로 집계가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을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도 업데이트가 됐죠. 매주 발표되는 지표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 보시면 이번 주는 0.1%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주보다는 소매 판매가 다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변화는 뚜렷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주 연속 마이너스 구간에 머물면서 위축 구간을 보였던 이런 흐름이 완전히 벗어난 그런 집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매주 발표되는 이런 지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결과보다는 조금 멀리서 추이나 흐름, 패턴을, 추세를 갖고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유용합니다. 한마디로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여전히 전체적인 소매 판매가 감소되고 있고 특히 위축 구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게 뚜렷하게 다시 턴 어라운드 한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이죠.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이제 6월달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958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집계는 21년, 그러니까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 부분입니다. 가장 적은 규모로 조사가 된 것이고 22년 3월 이후로는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본 것이고 탄탄할 것만 같았던 고용시장에 어느 정도 무너지는 균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지속적인 하락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고용이 탄탄하고 실업이 낮아서 경기가 호황이라고 주장했던 그 근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반기 들어서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고용 부분에서도 여전히 호황을 누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영상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영구 실직자에 대한 차트입니다. 영구 실업. 한마디로 23년 3월 전까지는 영구 실업이죠. 영구 실직자의 이런 손실 구간이 마이너스였습니다. 한마디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전혀 고용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23년 3월 이후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서면서 현재는 18%에 달했습니다. 이 높아진 이렇게 급증하게 된 영구 실업에 대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과거 사례처럼 모두 경기 침체 전에 급등하는 패턴을 뚜렷하게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ISM PMI 구매관리지수가 발표가 됐죠. 7월 46.4%로 집계가 됐고요. 컨센보다는 낮고 여전히 50이라는 기준선을 하회해서 9개월 연속으로 위축 구간에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경기 침체, 위축,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세부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하방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특히 이 고용 부분에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죠. 아까 고용이 줄어든 부분, 상반기 경기를 떠받쳤던 고용 부분에서의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부분을 여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고용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이 부분은 여전히 부정적인 하방 압력을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예상대로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그 전망에 부합하는 지표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ISM뿐만 아니죠. S&P 글로벌 마켓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도 발표가 됐는데 확정치가 발표가 된 것이죠. 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PMI가 6월 46.3에서 7월 49로 뭐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위축 구간에 머물고 있고요.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르게 위축이 되고 있고 최종 확정치가 42.7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42.7은 6월 43.4에서 하락한 수치죠. 6회 연속해서 하락을 했고 결국에는 38개월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그런 구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를 제외한 그런 부분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 38.8로 6월달 40.6에서 더 하락했습니다. 최근 수치는 20년도 5월 이후 최악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확정치로 발표된 38.8, 한마디로 제조업 경기 둔화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방 압력에 대한 최악 수준이라고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PMI는 50이라는 기준점이 있긴 하지만 이 50이라고 해서 좋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전달과 같다라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50 이하로 집계되는 PMI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전달보다 더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둔화에 대한 경기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금리 베팅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9월달 이후로 여전히 터미널 레이스로 550bp죠. 5.5%를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3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피벗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여전히 경기에 대한 탄탄한 그런 호황에 대한 모습은 엿볼 수가 없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채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도 있겠지만 일본의 YCC 관련된 정책 변화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개 모두 그 내막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우려하거나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결국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왔을 때 투자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니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년도 3월부터 연준의 언급을 한번 살펴보면 20년도 3월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지만 다음해 1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해 9월 2024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다가 빠르게 올렸죠. 22년 1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가 그해 12월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23년 2월 연착륙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3월달에 은행 시스템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6월, 7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은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올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말은 여전히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부분은 모든 투자가 그렇죠. 오늘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지만 사실상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할 그런 우려는 아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YCC, BOJ에서 빠르게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언급을 한 부분도 상당히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대출 태도라든지 소매 관련 부분 그리고 구인 등등 PMI 상당히 우려스러운 경기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